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하오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한국어로 좋아할 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발전의 한창인 시기였고 경제 성장률이 대단했습니다. 중국은 그 즈음에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고 공산주의 중국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만두 장사를 하는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제 아래로는 동생이 넷이 있었습니다. 만두집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는 살만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며 자신도 만두 가게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의 미래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외국인 근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일하면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2년 정도를 계획하며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던 저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요건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첫날, 차갑고 서글픈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보니 한국 노동자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도 꽤 많았는데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받는 허드렛 일은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것이 죄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한 곳에서 살면서 여러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 중에는 중국에서도 엘리트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작은 지역의 전문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몇 년 일하면 그 기간 동안 교수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숙소 근처에는 유명한 해장국집과 칼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짜장면이 유명하지만 한국에는 우동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동을 먹으면 몸속까지 따뜻해져서 향수병과 일로 인한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던 우동집에는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과 딸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남편분은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미장 일을 하셨습니다. 벽과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일인데 기술직으로 일당도 많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동집 아주머니와 딸은 우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우동을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자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 다른 근 로자를 통해 국과 밥을 포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들으셨는지 밀가루 음식보다 가벼운 국을 보내주시며 굶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리고 그릇은 빨리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만둣국도 먹고 싶고 푹 자고 싶고 조용한 방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게 한국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이 버거웠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동집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콩국수도 맛볼 수 있었고요. 가끔 사장님께서는 중국 냉면이라며 땅콩 소스를 어디에서 구하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중국 냉면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아줌마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마치 진짜 중국 냉면 맛인 것처럼 세뇌당하며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시장에 나가서 액세서리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만두 가게 앞에서 좌판을 깔고 시작했는데 안목이 좋아서인지 사람들이 잘 사갔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동생도 신이 나서 액세서리 도매를 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곳에 갔는데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이 한국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중국 물건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따위공 보따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자신도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시 제 능력으로는 동생과 제가 살 집을 따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쓰는 숙소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서 나가면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없었겠지요. 저는 동생의 말을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비자를 갱신해서 입국하는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비행기 타이밍을 맞추어 비자를 다시 받아오곤 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장이 없었고 저희에게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동생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시장을 다시 방문하여 물건을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3명 정도에게 영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곧바로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아니라 무려 10명이 물건을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체격이 좋은 남자라 할지라도 10명이 요구하는 물건을 모두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3명만 먼저 진행해보고 만약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중국인에게도 제안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부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달에 한 번 하던 중국 방문을 1달에 한 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벌었습니다. 그 수익이 막노동으로 벌던 것보다 많아져서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고 보따리상의 물건을 중개해주는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우동집 아주머니께서는 왜 그런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보따리상을 해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유통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그러면 자신의 딸에게도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동가게 옆에 빈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액세서리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막노동 2년 보따리상 대행 유통업을 3년 하고 난 뒤 중국에 돌아와 대형 유통점까지 성장시켰고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유통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한국에 있는 지사를 별도로 마련하여 다른 경영인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저와 우동집 아줌마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지사의 직원에게 그 우동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건 납품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직원들은 그 가게가 어딘가로 이전하여 계속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해주더군요. 그 사이 제 나이도 어느새 40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 시장으로도 물건을 공급하는데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우리 회사의 유통 매장 창고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여행 중에 식사비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팁 문화에 대해 잘 알고는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고 난 후에는 원래 음식값의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팁이 합산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지불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그들의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양인에게는 그리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팁을 기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당을 다녀온 후 오랜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동집이 어디로 이전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벌써 10년이나 된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잘 기록해두기는 했으나 과연 그곳에서 아직도 우동집을 운영하고 계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에 젖어 저는 비서에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바로 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 짐을 챙겨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택시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리고 우동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아줌마가 가게를 여러 번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저를 내려주신 곳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 우동집 간판과 비슷한 우동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미용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액세서리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아줌마가 여기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동집에 들어서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예전에 느꼈던 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큰 은색 쟁반에 우동을 담아서 빙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아줌마의 남편이시겠지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으니 아줌마와 그 남편도 60대는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육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인지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동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우동을 큰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며 그 멸치 육수의 향기와 유부의 냄새, 그리고 아침에 담근 생김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2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맛이었습니다. 그 맛을 느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를 만나 뵙고 싶었지만 두 분 모두 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셔서 저는 감정에 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우동값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다. 얼마 전에 방문했던 미국 식당을 생각하며 팁으로 1만 원을 추가로 놓고 나왔습니다. 만약 더 많은 돈을 놓았다면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어이 젊은이, 돈을 두고 갔어요 하시며 저를 향해 오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사장님, 저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식사 후에는 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음식이 맛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들르세요. 하시며 저에게 돈을 다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팁을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과 달리 한국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하시며 팁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더라도 그 자부심이 크고 사람을 대할 때는 돈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음 하나하나가 뭉쳐 지금의 경제대국, 문화대국 한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라 내 나라 중국을 사랑하지만 한국은 내 마음의 나라입니다.